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플로팅 기술 성공. 2. 군사 등급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3. UAE 폴란드 사전 예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3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3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샵사인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샵사인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3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력은 L3의 직격 요격체 KV 킬 비이켈가 표적 미사일 탄도와 직접 충돌을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3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3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3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3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더버트 앤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에서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3의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에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3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 KV-1 비켈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3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3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공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3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3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3-2, M3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3의 개량형인 L3-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3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3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3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3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3 천무 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3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3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ID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L3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3001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3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양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이유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이유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차감 끝내주는 슈퍼카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주말 하루 이틀만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할 텐데요. 흔히들 이런 사람을 카푸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있는 놀랍게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도 동용되는 말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력 측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를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6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에 비유한 사람은 미 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찰스 브라운 대장입니다. 사실상 미군 내 권력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을 아닌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전 세계가 도대체 왜 KF-21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 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함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떼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lbs급이 고작입니다. AIM-120D, AMRAAM 내지 JDAM 4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22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1시간에 1억 1200만 원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한화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 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 항공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은 약 2,900만 원, FA-18 슈퍼호넷은 약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세대기의 장점이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V는 프레트 앤드 위트니 F-100PW229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G129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9,002bp의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중비는 1.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이를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이를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V의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9,500 EVF에 GE F-110-129 F터버너 터보팬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우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호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나팔의 경우 스낵머 M88E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7,000 EVF로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보편적인 나팔 B형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나팔이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인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중 FBW, A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등각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 나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V가 미국, 나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쇄도우 공대지 미사일, 오전 3시 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H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H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 대지, 대함전 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뿐인데요. 그 외의 나라의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적 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맥락에서 방위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의 구매 조건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구매해 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 왔던 것입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하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뉴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뉴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뉴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일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의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 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 함정 익사람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도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에 합류해 마약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사람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 플라이 상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 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에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의 한 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신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